지난 2000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7%를 넘어서면서 노년의 삶의 질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 황혼의 삶의 질을 가장 떨어뜨리는 것이 뼈와 관절의 이상이라고 합니다. 지긋지긋한 통증의 원인이 되는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발병하는 질환으로 겨울이면 더욱더 주의해야 될 질환인데요. 추위 때문에 근육이나 관절의 경직과 혈관이 수축돼 생기는 관절염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한파가 왔을 때는 엄청난 통증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생활관절이다. 생활관절이라고요? 예. 그러면 어떤 점이 불편하셨어요? 평상시에는요? 걸음을 못 꿇고 땅에가 앉았다가 이러고 일어서들 못하고 저기를 잡아야 일어나거든요. 이런데 어디를 잡아야 일어나고 화장실에 가도 이러고 자변기 아니면 못 일어나고 이 자변기도 이러고 짚고 이제 여기 자변기 여기 앉은 데를 짚고 일어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멀쩡하니까 가족들 땀도 모르는 거예요. 불편한 것은 목 긁는 것이 불편하지. 앉았다 섰다 하기가 불편하고. 그럼 가능하면 운동을 안 하시려고 하시겠네요? 좀 힘들지요. 계단을 오를 때는요? 계단을 오를 때는 이제 한 칸 한 칸 모두 타고 한 발 한 발 그대 딛고 올라가. 너무 힘들었어. 엘리베이터를 주로 이용하시고요? 그렇죠. 주로. 국내 환자가 65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관절염은 비만 인구가 증가하고 등산, 조깅, 스키 등 레저 활동이 증가하면서 예전보다 퇴행성 무릎 관절염을 호소하는 연령대가 10년 정도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릎 관절이 퇴행하기 시작하는 40대 초반부터 등산, 스키 등 무릎을 심하게 구부리게 되는 과도한 운동은 피하고 40대부터 꾸준히 관리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지긋지긋한 관절 통증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CT병원 정형외과 김용욱 원장님과 함께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와 예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NB 메디칼 클리닉의 신철호입니다. 연일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족들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늙어가면서 누구나 발생할 수 있다는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신다든지 일주일에 2번 이상 붓는 증세가 나타난다면 퇴행성 관절염을 의심해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고생만 하신 어르신들이신데 치료를 방치해 버리시다가 말기가 되어서야 무릎이 아프다고 병원을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상당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래서 오늘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법과 생활 속에서 고쳐가야 할 관절염의 예방법에 대해서 광주 CT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이신 김용욱 원장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특히 어머님들께서 관절이 많이 아프시다고 하거든요. 도움 네. 말씀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평생 이렇게 많이 쓰셔서 그런지 그렇게 관절이 아프다고 호소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요. 네. 주로 어떤 관절이 어떤 이유 때문에 아프게 되는 겁니까? 되게 일반적인 노인성 통증이라고 하면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관절이나 근육들이 많이 사용을 하거나 갑작스럽게 무리한 힘을 주면서 통증이 발생하는데 노인들의 경우에는 특징적으로 그러한 외상력이 없이도 노화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물론 관절 부위는 많은 사용을 해왔었기 때문에 닳아지는 그런 과정 때문에 아프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한 관절 외에도 근육과 인대 부위에 문제가 발생해서 노인성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몇 군데를 살펴보면 먼저 어깨 관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흔히들 우리가 동결견 또는 오십견이라고 얘기하는 어깨에 굳는 병이 있지요. 이것을 우리가 유착성 관절 막염이라고 합니다. 통증이 네. 발생하면 점차적으로 어깨가 굳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팔꿈치 부위에 발생하는 엘보우라든지 또는 손목에 많이 발생하는 수근 터널 증후군과 같은 손저림증, 그리고 목 디스크나 허리와 같은 부위에 척추 관절에서도 척추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어서 목 부위의 통증이나 또는 상지 부위로의 이 저림 증상, 그리고 허리 부위의 요통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일반적이고 많이 발생하는 부위는 역시 관절 부위의 통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관절 부위 중에서는 가장 많은 부하를 받는 무릎 관절에서
발생률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보통 노인성 관절염이다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네네. 일반적으로는 퇴행성 관절염 이런 용어를 쓰던데 네. 그 질환은 어떤 질환인지 좀 자세하게 소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차트를 보면서 그림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이 그림은 지금 정상적인 사람의 무릎 구조를 나타낸 그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우선 위쪽에 있는 뼈와 아래쪽에 있는 이 뼈가 만나서 움직여지는 관절을 형성하는데요. 이때 이 중간에 들어있는 이러한 물질들이 일종의 베어링 역할을 하고 있는 반월상 모양의 연골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월판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뼈끼리 닿게 된다라면 정상적인 관절 역할을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뼈의 끝에는 이처럼 연골이 붙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붙어 있는 연골을 관절 연골이라고 하고요. 관절 연골과 관절 연골이 서로 접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움직여지더라도 서로 마모되지를 않는 겁니다. 이러한 관절 연골의 역할이 바로 부드럽게 미끄러지게 하면서 마멸되지 않게 하는 윤활 역할을 동시에 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이 관절 안에는 관절을 형성하는 막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막을 활액막 또는 관절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이 사진상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관절액이라고 하는 윤활유가 들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러한 정상 관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뼈 끝에 붙어 있는 관절 연골, 여기선 파란색 부분이죠. 네네. 이 부분이 노화가 되게 되면 탄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탄력이 감소하게 되면 사소한 외상에도 쉽게 부스러지거나 손상을 입게 되죠. 그러면 이것이 거칠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연골 자체가 거칠어지게 되면 이것이 관절막 또는 활액막에 염증을 유도하게 되고요. 그러한 활액막의 염증에 의해서 발생되는 효소라든가 화학 물질들이 좀 더 연골의 파괴를 증진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관절 연골이 파괴가 진행이 되고, 그렇게 되면 중간에 들어있는 관절 연골 사이에 들어있는 연골판과 같은 베어링에 손상이 오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점차 관절 간격이 줄어들면서 점차적으로 악화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진행을 하게 되면 뼈 끝에 새로운 뼈가 형성되는 일종의 골극이라고 하죠. 이런 새로운 뼈들이 형성이 되고 전반적인 무릎 자체의 뼈가 변형을 가져오게 됩니다. 좀 더 한쪽 마디가 굵어지면서요. 전체적으로는 무릎 관절이 휘게 되죠. 네. 이런 현상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 수술 소견에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네. 이 사진상에서 보시면은 하얀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 정상 관절 연골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관절염이 발생하게 되면 이처럼 마치 분화구가 파진 것처럼 이렇게 많이 파이게 되고요. 이러한 것들이 진행을 하게 되면 뼈가 노출이 되게 되고, 노출된 뼈끼리 서로 부딪히고 마멸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관절염은 심화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그림에서 보셨습니다만은 네네. 하얗게 네. 또 그림에서는 녹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주셨던 네. 연골 손상이 가장 주범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어르신들 보면은 뭐 퇴행성 관절염 하면은 무릎만을 주로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네. 뭐 할머니들 무릎에 딸그락거리는 소리가 난다 그러시기도 하시고 또 시큰거린다 그러시거든요. 네. 이렇게 퇴행성 관절염은 무릎 관절염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사실 모든 관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관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관절이 어디냐라고 봤을 때 우리가 직립보행을 하다 보니까 무릎 부위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 부위가 가장 많이 빨리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릎 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이 주를 이룬다고 할 수 있고요. 하지만 이것 외에도 손을 많이 사용하신 분들은 수지 관절에서 관절염이 많이 발생하고요. 발목이라든가 기타 다른 관절에서도 관절염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척추와 같이 무릎 외에도 일을 많이 하는 관절에서는 척추 관절염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무릎 관절염이 대다수의 퇴행성 관절염을 이루지만 이것 외에도 많은 다른 관절 부위에서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이제 보통 그 40대쯤부터 관절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40대라 하면은 저도 이제 40대 중반에 것 갑니다만은 배도 좀 나오시고 또 자녀들도 한참 키워야 네. 될 때시고 또 회사 직장 같으면은 밀려나지 않을까 중압감도 심하시고 그럴 때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 가지로 힘드실 텐데 네. 특히 40대 이후에 이렇게 또 퇴행성
퇴행성 관절염이 문제를 일으킨다면 네. 또 하나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0대부터 이렇게 특별히 관절염에 신경을 써야 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네, 이제 일반적으로는 퇴행성 관절염이 40대에 발생할 확률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많은데 40대 이후에 주안점을 두고 우리가 관찰하고 예방해야 되는 이유는 40이 넘게 되면 35세 이후에는 급속도로 뼈의 양이 골량이 감소를 합니다. 네. 그래서 뼈 자체의 약화와 연골 자체의 약화가 진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특히 여성분들한테 빈도가 높은데요. 가사 활동 중에 쪼그려 앉거나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40대가 되게 되면 그러한 것 때문에 무릎 관절 사이에 있는 베어링인 연골판 손상이 많아지거나 또는 관절 연골 자체가 외상에 의해서 손상을 입을 우려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40대가 되게 되면 되게 한참 아이들을 키우고 나서 좀 시간이 남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운동을 찾습니다. 그럴 때 너무 과격한 운동을 찾다 보니까 심한 에어로빅이라든가 등반 등을 하다가 잘못해서 이런 손상을 입을 기회가 더 많아지고요. 또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대개 요 즈음에서 비만해지기가 쉬운 나이가 되겠습니다. 네. 배둘레가 넓어지기 시작하고요. 이렇게 비만하게 돼서 몸무게가 10kg가 늘게 되면 무릎 관절에는 50kg이 부하가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5배 정도의 그렇습니다. 예. 엄청난 양의 부하가 생기기 때문에 급속도로 퇴행성 변화가 생긴다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40대가 중요한 거고요. 대개는 55세 이후에 전체 인구의 약 80% 정도, 그리고 75세 이후에는 전 인구에서 퇴행성 관절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여튼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40대 이후에 이러한 잘못된 좌식 습관, 그리고 주부들의 생활 습관에서 쪼그려 앉는 이런 일들이 가사 활동이 많다 보니까 네. 생길 수 있고, 비만해지는 이러한 그 생활, 그리고 잘못된 운동을 택했을 경우에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대의 예방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때 관절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대비를 해야 될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보통 어느 정도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 그냥 지나쳐 버리시거든요. 괜찮겠지 하고. 그런데 미리미리 알고 예방하고 초기에 치료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은 관절염일 수 있다 하는 것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40대의 초반, 중반을 지나서 50대가 되게 되면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에 있어서 골양이 감소가 돼서 골다공증의 우려가 많아지고요. 비만과 관련해서 어떤 비만을 줄이기 위한 운동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잘못된 운동법을 택함으로 인해서 관절부의 손상의 우려가 높아집니다. 네. 이때 관절부에 손상이 있었다라고 하면 퇴행성 관절이 가속화되거나 새로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대개 처음에는 관절 자체가 뻑뻑하거나 이물감을 느끼게 됩니다. 좀 더 심해지면 통증으로 발생을 하게 되겠고요. 또 더러는 무릎 전체적으로 붓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 이게 심해지게 되면 무릎 앞에 있는 조개뼈가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둥둥 뜬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점차 심해지는 관절의 경우에 있어서는 무릎 움직임이 둔해지거나 다 굽혀지지 않고 다 펴지지 않는 운동 제한이 올 수 있고요. 좀 더 심해진 경우에 있어서는 관절이 간격이 좁아지고 거칠어지기 때문에 관절에 마찰음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똑똑 소리가 나면서 움직임이 편하지 않습니다. 이 좀 더 진행을 하게 된다면 무릎이 전반적으로 마디가 굵어집니다. 무릎 마디가 굵어지면서 무릎이 오다리형으로 휘게 되는 이러한 변형을 동반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관절염 하면은 여성분들이 전체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30, 40대 젊은 여성들에게는 더욱더 남자보다는 비율이 더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여성분들에게 퇴행성 관절염이 많은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여성분들의 경우에 대개 발생하는 것은 50대 이후에 퇴행성 관절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여성분들이 50을 넘어서면 폐경기에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여성 호르몬이 감소를 하게 되면서 골당호가나 또는 연골 자체의 약화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비만해지기 쉽지요. 그리고 여성분들이 가사 활동을 주로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가사 활동의 형태에서 쪼그려 앉거나 하는 행위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발생이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가정에서 우리 주부님들, 여성분들 네. 얼마나 애쓰십니까? 해도 네. 끝없는 집안일에 아이 돌보기 하시면서 아마 여성분들이 아프시다면 집안 전체가 엉망이 되지 않습니까? 네. 아주 건강하셔야 될 텐데 네. 우리 주부님들이 관절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법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우선 환자분들이 대개 3, 40대에 이러한 관절염이 있어서 오신 분들은 조기에 활동 중에 무릎을 수상을 당했거나 한 경우에 관절 사이에 있는 연골판의 파열이라든가 또는 관절 연골 자체가 직접적으로 외상을 당해서 관절염으로 화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사 활동 중이나 가정 생활에서 주의하는 게 중요한데요. 차트를 준비했습니다. 네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바른 가사 습관에 관한 내용인데요. 먼저 손빨래는 쪼그려서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역시 쪼그리 네. 앉는 생활이 가장 나쁘군요. 그렇습니다. 무릎을 쪼그리고 있는 자체는 일정 관절 부위에 많은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관절이 퇴화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설거지를 할 때 가능한 고든 자세로 하는 게 좋고요. 이때 발판을 이용하게 되면 무릎으로 가는 부하를 반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발판을 준비해서 사용을 해보시기를 권하고요. 다음으로는 청소를 하실 때 대개는 무릎을 땅에 닿은 상태로 쪼그려서 하지 않습니까? 방을 닦을 때 보면 제일 안타까운데요. 봉이 달린 걸레를 사용하시게 되면 이때 이 무릎이 닳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모든 가사 활동을 너무 한꺼번에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대개 관절에 좋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서 있거나 또는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는 활동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할 때는 관절이 빨리 퇴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중간중간 휴식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관절염에 좋지 않는 운동, 다시 말해서 좀 무리가 가는 운동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퇴행성 관절염에 좋은 운동법, 네. 여기에 대해서 그림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고 나서 계속 말씀 나눠주시죠. 네. 초기 퇴행성 관절염은 알맞은 운동을 하게 되면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 운동이나 무작정하면 곤란하고요. 반드시 전문의 처방을 받은 후 적절한 운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대체로 전문의들이 권하는 운동은 유연성과 지구력, 근력 강화를 병행할 수 있는 운동들인데요. 무릎에 무리를 주는 달리기나 등산보다는 자전거 타기나 가볍게 걷는 것이 좋습니다. 올바른 자세로서 자리에 앉으셨을 때 최하 지점 아래 내려갔을 때 무릎 관절은 약 10도 정도 펴주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러닝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인 무릎 운동에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릎을 혹시 더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런 헬스클럽과 또 마찬가지로 아쿠아 에어로빅처럼 이제 무중력 상태, 물 속에서 하는 운동들은 그만큼 체중 자체를 전달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관절을 보호할 수 있는 훨씬 더 효과적인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전거 타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이 조절인데요. 효과적인 운동을 위해선 높이 조절이 중요한데 너무 낮게 되면 관절 표면 전체가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일부만 닳게 돼 근육 운동이 효과적이지 못하고 반면에 너무 높게 되면 인대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전거 페달을 완전히 밟게 되었을 때의 각도가 약간 굽혀지는 약 10도 정도를 유지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운동 횟수도 주 3, 4회, 약 30분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그냥 우리 친구들 보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걷지를 못하고 걷는데 굉장히 지장이 많더라고요. 벌써 그 나이에 예. 50대 중반인데도 이렇게 관절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인가요? 그렇죠. 예. 저는 근데 이제 무등산 같은 데를 많이 다니거든요. 산행을 많이 하고 또 운동을 하니까 그런 건 없어요. 사이클 운동을 잘 많이 하고요. 그러면 관절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수중 운동은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아 관절염 예방에 효과적인데요. 물의 부력을 이용해 체중 부하를 줄여주기 때문에 관절에 무리가 거의 없게 됩니다. 수중 운동은 일주일에 2회 이상 4, 50분 정도 해야 관절염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네. 그림에서도 보셨습니다마는 네. 역시 그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생활이나 자세, 그것만 교정해도 상당히 예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40대 주로 이제 관절염이 시작된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되면 주로 배도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뭐 젊어서는 건강도 돌보지 않다가 지금부터는 내 건강도 좀 챙겨야 되겠다 해서 그때 운동을 시작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주로 보면은 조깅을 많이 시작하신 것 같고 네. 마라톤 클럽에 가입해서 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또 자전거 타기 이런 것들도 하시는데 어떤 경우는 무릎에 또 너무 지나치게
하중을 많이 주면은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운동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아까 VTR 내용을 보셨겠습니다만은 주로 추천하는 운동들은 대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일반 유연성 운동은 스트레칭이나 요가 등을 통해서 얻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지구력 강화 훈련 그리고 근력 강화 훈련이 되겠습니다. 지구력 강화 훈련에 도움이 되는 것이 부력을 이용한 수중 운동, 아쿠아에로빅이라든가 또는 수영 등이 되겠고요. 또 아까 나온 것처럼 제자리 자전거 타기가 나와 있는데요. 하나 참고하실 점은 페달의 높이, 깊이, 즉 말하면 안장의 높이가 중요하겠는데요. 네. 이것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너무 빨리 할 필요는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방적인 목적으로 관절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속도도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퇴행성 관절이 이미 발생한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너무 빠른 속도로 페달을 밟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겠고요. 일주일에 3 내지 4회 정도 하루에 20분 내지 30분 정도 가능한 느린 속도로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걷기가 좋은 지구력 강화 운동인데요. 이 걷기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조깅이나 마라톤과 같이 뜀뛰기를 했을 경우에는 자기 체중에 적어도 7 내지 8배까지 많은 부하가 무릎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하게 되면 관절에 더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비만을 해결 차원에서 마라톤을 선택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분들한테는 걷기를 먼저 시작해 보실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걷기 훈련을 운동을 하실 때는 가능한 아스팔트나 시멘트 길보다는 평지, 흙길에서 하시기를 권하고요. 대개 이러한 걷기 훈련도 일주일에 3 내지 4회 정도, 한 번에 20분씩 2번 정도 하시는 게 좋은데 대개 20분 시행하고 나서 10분 정도를 쉬고 다시 20분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때 뒤로 걷기를 같이 하시면 좋은데요. 정상적으로 우리가 걷다 보면 한 부위의 무릎만 계속 닳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로 걷기를 시행했을 때 평소에 사용하지 않았던 관절 부위를 사용하면서 닳아있던 부위의 부하를 줄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력 강화 훈련이 되면서도 관절은 닳지 않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근력 강화 훈련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관절 주변의 근육이 강화가 돼서 튼튼해야만이 관절의 불안정성이 없어지고 서로 관절이 잘 맞아서 움직여지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야만이 서로 유격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닳아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력 강화를 위해서 무릎을 쭉 편 상태로 무릎 위쪽의 근육에 힘을 주고 대개 5초에서 10초까지 세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되는데요. 하루에 적어도 50회 내지 200회 정도를 하시게 되면 근력 강화 훈련이 돼서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관절 주변의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이 좋고 네. 또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너무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그렇습니다. 생각이 됩니다. 네네. 네, 실제 관절염을 가지신 환자분들은 통증을 또 대단히 크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분들은 움직이는 걸 또 싫어하셔요. 네. 그래서 그러나 또 아까 근육도 좀 강화시켜야 되겠다고 네. 한다면 운동을 좀 해야 될 것도 같고 네. 관절 자체로만 보면은 뭐 딸그닥 소리도 난다고 하신 분들도 네. 계셔서 네. 무리가 좀 될 것도 같고 예.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렇습니다. 상당히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처럼 네. 들립니다. 하지만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네. 왜 운동을 해야 되냐 하면 말입니다. 우리가 관절염이 발생하는 환자들의 치료 목적은 사실은 통증을 감소시켜서 관절 기능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네. 이런 관절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절 연골이 튼튼한 것을 그러니까 관절 연골 자체의 탄력이 유지가 되면서 주변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운동을 하게 함으로써 관절염이 진행하거나 또는 뼈 자체의 변형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때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절이 움직임이 적어지기 때문에 정상적인 관절 간격이 유지가 되고 관절이 유격이 없어서 흔들림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네. 관절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닳아짐이 마모가 적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관절 연골 자체의 수고를 많이 덜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뼈와 연골이 좀 더 단단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만이 관절 주 기능이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러한 움직이는 기능을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절염이 있다 하더라도 또 심하다 하더라도 각각의 진행 정도에 따른 운동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단계에 따른 적합한 운동을 선택하고 전문가 선생님의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잘못된 운동이 무리하게 하다가는 오히려 관절에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한 처방에 따라 운동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네. 그렇다면 이렇게 관절염을 실제 갖고 있는 분들, 네. 아까 정상인들은 운동을 시작하더라도 이틀에 한 번 정도 해주시는 것을 네네. 권하셨거든요. 네. 관절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어느 정도 운동을 해야 되고 한 번 했을 때 운동 지속 시간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관절염이 이 외형상 관찰이 되고 실제로 진단을 받을 시기가 되면 저희 나라 여건상 중기 이후가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상당 부분의 불편과 통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양의 운동을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이를테면 어느 정도 처음 시작한 관절염은 대개 체중 부하라 시작해서 걷기 시작할 때 통증이 발생해가지고 조금 걷다 보면 통증이 없어지게 되고요. 그러나 좀 더 진행을 하게 되면 처음 시작할 때 걷기 시작할 때 통증이 있던 것이 걷는 중간에도 계속 아픕니다. 그리고 더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다 걷고 나서 쉬는 동안에도 통증이 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통증의 양상이 변화를 하게 되는데요. 그 단계별로 운동의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처음에 막 딛기 시작했을 때만 통증이 오고 걷는 동안에는 통증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막 중기가 되는 환자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에 3, 4회 정도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 일반적으로 지구력 강화 훈련에서는 걷기나 또는 수영과 같은 것을 택해서 하시면 좋고 제자리 자전거 타기 같은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근력 강화 훈련 중에서 무릎을 펴고 힘주는 운동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진행이 돼가지고 걷는 시간 내내 통증이 온다랄지 쉬고 있을 때 하물며 쉬고 있을 때까지도 통증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이런 환자들은 사실은 그렇게 많은 양의 운동을 할 수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서도 하루에 3차례 정도는 무릎을 전 범위로 굽혔다가 펴주는 이러한 운동을 해주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수영과 같은 부력을 이용한 운동 중에서 물속에서 걷는 운동이 있습니다. 굳이 어떠한 운동을 택하지 않더라도 수영장 안에 들어가게 되면 부력으로 인해서 무릎의 부하가 적어지니까 얼마든지 걸을 수가 있어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무릎 안에서 걷는 운동을 한다라면 전체적인 운동이 될 수 있어서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력 강화 훈련은 심한 관절염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무릎을 펴고 힘을 주거나 다리를 들고 유지하는 그런 운동은 가능한 운동이 되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아무리 심한 관절염 환자라 네. 하더라도 자기에게 적합한 운동을 처방받아서 운동을 꼭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맺으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이제 아까 운동을 하실 때도 일반 그 콘크리트나 시멘트 바닥보다는 네. 그 모래 운동장에서 해주시는 걸 권하셨거든요. 네네. 여성분들 하이힐 신고 하는 것은 관절에 상당히 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아마 네. 신발 신는 것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 같이 무릎을 발을 통해서 힘이 전달이 돼서 무릎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충격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게 좋은데요. 그러기 위해서 흡기를 택하는 게 좋고요. 하물며 신발도 너무 딱딱하면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쿠션이 충분한 신발을 선택하는 게 좋고요. 다음으로는 하이힐과 같이 뒤축이 높은 신발의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무게중심이 발의 앞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관절 자체도 편안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뒤축이 너무 높은 신발은 피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신발 자체의 모양이 앞이 뾰족한 신발은 앞에 발가락 부분을 너무 조이기 때문에 무릎뿐만 아니고 무릎의 평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요. 또한 발가락 관절 자체에 또한 관절염을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충분한 쿠션을 가진 신발, 그리고 뒤축이 높지 않은 신발, 그리고 신발의 앞이 너무 좁지 않은 신발을 선택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이제 악화된 상태가 아니라면은 수술보다는 약물요법, 물리치료요법, 운동요법을 통해서 치료하는 것이 더 좋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 주사를 통해서 초기에 좋은 치료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화면으로 준비했거든요. 네. 보시고 나서 말씀 나눠주시죠. 네. 퇴행성 관절염은 증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약물 치료와 물리치료 그리고 수술 등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40대 안팎에 나타나는 중증도 관절염의 경우 히알룰로산 주사와 같은 보존적 치료와 관절경 수술을 통해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히알루론산은 관절 활액의 주성분으로 무릎 관절에서 쿠션 역할을 하는 위아래 뼈의 연골 사이를 채우면서 관절이 마찰을 일으키지 않고 잘 미끄러지게 해 연골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초기 관절염은 관절 연골 재생 주사가 적당한데요. 초기의 관절 연골 재생 주사를 5회에서 10회가량 맞게 되면 통증이 사라지고 염증이 제거될 뿐만 아니라 연골 변성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후 중기가 되면 염증이 있는 연골과 활액막을 제거해 연골 재생을 유도하는 관절경 수술을 선택할 수도 있죠. 네. 그림에서 잘 봤습니다만은 네. 히알루론산 주사액. 예. 네. 아마 그 자동차로 말하면 엔진 오일 역할을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네, 연골 재생을 돕고 여러 가지 좋은 작용을 해서 치료 효과가 좋다고 그럽니다만은 네. 흔히 이제 우리 어머님들 말씀이 뼈 주사를 맞았다. 근데 맞을 때만 그것은 좋고 네. 뭐 나중에는 뭐 별로더라 그런 말씀도 있으시거든요. 네. 좀 구분해서 설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이 사용하는 관절 주사를 과거 분들은 뼈 주사로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요. 네네. 관절 안으로 주사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떠한 약제를 관절에 주입했냐에 따라서 뼈 주사라고 하느냐, 관절 뭐 영양 주사라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달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과거에 말씀하시는 그런 뼈 주사는 그 내용 물질 자체가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물질인데요. 이러한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성분은 강력한 소염제 역할을 하는 약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관절에 심한 부종이 있거나 또는 심한 관절 염증이 동반이 된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스테로이드 약제가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약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왜 이러한 뼈주사를 나쁘다라고 하느냐 하면 이러한 스테로이드 약제를 사용한 후에 증상이 재발했을 경우에 습관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관절 연골 자체의 파괴를 오히려 가속화시켜서 관절염의 진행을 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주사를 사용을 자제를 하기를 바라고요. 대개 사용을 한번 하게 됐을 때 다음 사용까지는 4개월 이상이 필요하다고 할 수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렇다면 네네 실제적으로 그래서 요즘 들어 사용하는 약제들은 이러한 뼈 주사보다는 히알루론산 주사와 같은 관절 영양 주사라고 하는 약제를 대개 사용을 하고 있죠. 네. 네. 관절 영양 주사는 역시 부작용도 없고 네. 예, 여러 가지로 뭐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네. 뼈 주사라고 하는 그런 그 스테로이드는 네. 전문가 선생님의 처방하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네, 그렇습니다.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잠깐만 그 히알루론산 주사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예. 더 언급을 해드리면 요즘 들어 워낙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왜 그러한 약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느냐를 잠깐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네네.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 거는 정상 관절 안에 있는 관절액의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히알루론산이라는 거는 관절에 윤활 작용을 해주면서 충격 흡수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관절염이 발생해서 진행하게 되면 관절액의 성분 중에 이러한 히알루론산의 성분이 감소를 하게 돼서 관절액의 점도가 감소해서 관절액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점차 연골 자체의 마모가 발생을 하게 되고 관절염은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알루론산 자체를 관절 안에 집어넣어줌으로 인해서 관절액의 점도를 높여주게 되고 윤활 작용과 관절 충격 흡수 작용을 기능을 증진시켜 주게 되면 관절 연골의 재생에 도움을 주게 돼서 치료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엔진 오일을 보충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그렇게 되겠군요.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네네. 네. 이제 보통 관절이 아프신 분들 보면은 춥거나 네. 또 비 오는 날, 습기가 많은 날 더 아프시다고 많이 그런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찜질들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요즘 찜질방 많이 네. 가시고 해서 저희 성형외과 수술에서도 온 찜질과 냉 찜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러나 그것을 바꾸어서 하면은 큰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네. 온 냉 찜질을 구분해서 해주셔야 되는데 네. 충격으로 다치신 경우에도 그런 찜질방에 가서 뜨근뜨근하게 지지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네. 그렇게 여쭤봅니다. 네. 온 찜질과 냉 찜질 어떻게 구분해서 해줘야 될 것인가? 지금 저희들의 주제인 관절염의 경우에 있어서는 네네. 우선 말씀을 드리면 퇴행성 관절염이 저온, 추운 그런 기온이나 또 습한
겨울이죠. 겨울철이 네네. 많고 그러겠죠. 이러한 계절에 많이 발생하고 악화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춥게 냉찜질을 하게 되면 관절 주변이 차가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혈류량이 감소를 하게 되고 세포 대사도 감소를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염증이 악화될 수 있어서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환자분들 경우에는 온찜질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항상 온찜질이 좋은 건 아닙니다. 관절에 삼투력이 많고 그래서 무릎이 많이 붓고 또 장열감, 뜨거운 느낌이 드는 경우에 있어서는 냉찜질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렇듯 퇴행성 관절염 환자도 늘 온찜질만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가 또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외상을 당하게 되셨을 때는 외상을 당하신 부위에 피하 부위에 피부 밑에서 출혈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때는 냉찜질을 해야만 그러한 출혈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외상을 입은 후에 이틀까지는 냉찜질을 하고요. 그 이후에는 온찜질을 해서 이미 혈종이 생겨있는, 멍이 들어있는 것을 갈리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찜질도 자가진단으로 임의대로 하다가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치료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보고 싶습니다. 네네. 우선은 치료를 하려면은 정확한 진단이 선행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인지 또는 류머티성 관절염인지 통풍성인지 네. 이런 것들이 잘 먼저 구분해서 진단이 되어야 치료 방향도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병원에서는 실제 퇴행성 관절염을 어떻게 정확하게 진단하십니까? 네, 우선 환자분이 외래를 방문하게 됐을 때 환자분과 먼저 병력 청취를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어떤 경우로 아프게 되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부위가 어떻게 아프신지요? 네. 현재까지 어떤 식으로 증상이 진행을 했습니까? 라고 하는 병력 청취를 하게 되고요. 그러한 병력 청취를 한 후에 그것을 바탕으로 환자분을 의사의 눈과 손으로 진찰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이학적 진찰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무릎을 보거나 만져보는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잠정적인 진단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일반적인 방사선 엑스레이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일반 엑스레이 검사만 가지고도 심한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는 진단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하지만 이 검사만 가지고서 얼마나 심한지 어떠한 치료를 필요로 할 것인가까지는 다 모를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내시경이라든가 MRI 검사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더러는 관절이 많이 부어 있는 경우에는 관절의 애의 일부를 빼내서 또 검사를 해봐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염이 꼭 퇴행성 관절염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류머티스 관절염이나 통풍성 관절염의 가능성도 배제를 해줘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피검사를 같이 시행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제 관절염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증이 상당히 네. 문제이신 것 같고 네. 주로 보면은 진통제를 많이 드신 것 같아요. 네, 네. 진통제 많이 드시다 보면은 또 위장 출혈도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관절염 초기에는 그렇게 아까 히알루론산 주사만으로도 네. 많이 도움이 된다. 치료될 수 있다. 그렇게 네.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여타의 다른 치료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치료 방법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간단히 차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절염의 치료에 대한 것입니다. 자, 우선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관절이 많이 무리가 됐을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휴식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점진적인 체중 감량을 통해서 무릎의 휴식이 더 취해질 수 있도록 무릎의 부하를 줄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국소적 치료 중에서는 무릎이 무리하지 않게끔 석고를 한다랄지 이렇게 기부스를 한다랄지 하는 고정과 그 다음으로 물리치료 등을 통해서 국소적으로 온열 치료를 해주게 되면 관절 염증의 소멸에 도움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물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약물 치료는 고전적으로는 이 비스테로이드성 진통 소염제를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방금 말씀드렸던 히알루론산 주사와 같은 그런 관절 내 영양 주사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또 아주 심한 부종과 이 장열감이 있는 그런 관절염의 경우에 있어서는 관절 내 스테로이드 주사요법도 사용해 볼 수가 있겠지요. 네. 최근 들어 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글루코사민이나 또는 콘드로이친과 같은 관절 영양제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약물 치료에 반응을 하지 않고 중기 이후로 많이 발전되어 버린
관절염의 경우에 있어서는 수술적인 치료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수술적인 방법이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다음 차트를 다시 보시겠습니다. 네네. 퇴행성 관절염의 수술적 방법인데요. 먼저 약물 치료에 반응을 하지 않고 진행한 경우에 관절경을 이용하여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를 이때 직접 넣어서 그렇습니다. 수술한다는 얘기죠? 네네. 네네. 관절에 일종의 이제 구멍을 좀 뚫어서 내시경을 집어 넣어 가지고 보는 건데요. 이때 관절염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관절 안에서 연골끼리 부딪히면서 마멸이 많이 되니까 찌꺼기가 부스러기가 네, 부스러기가 많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스러기들을 제거해주는 세척술, 그리고 거칠어져 있는 관절면 자체를 다듬어주는 그런 절제술, 변연 절제술을 할 수 있고, 또한 동시에 관절막 자체가 염증에 의해서 부풀거나 변형이 와 있죠. 네. 이러한 것에 의해서 또다시 관절 연골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환액막 자체를 절제를 해는 그런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동시에 관절 연골 표면에 뼈가 노출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뼈에 여러 개의 구멍을 뚫어서 관절 연골이 생성될 수 있도록 유도해보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내시경을 통해서 또는 내시경이 아니고 직접 관절을 째서 하는 방법 중에서 관절 연골 자체를 자기 거를 직접 이식을 하거나 타인의 것을 이식을 하는 연골 이식술이 최근 들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아직까지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단계를 지나서 회복력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는 우리가 관절의 안쪽 부분이 주로 많이 닳기 때문에 관절이 뒤덮어지는 부분을 바깥쪽으로 옮겨주는 절골술이라고 하는 그런 치료법. 그리고 네. 그러한 치료로도 도저히 안 될 만큼 심한 말기의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에는 관절 썩어버린 관절을 드러내고 인공으로 치환을 해주는, 반만 치환하면은 부분 치환술, 전체를 다 갈아치우면 전치환술이라고 하는 이런 인공 관절 수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수술을 할 환자냐 그렇지 않느냐 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중기 이유라고 한다면은 아까 설명해 주실 네. 때 관절경, 다시 말해서 직접 그렇습니다. 거기에 카메라를 집어 넣어서 네. 보면서 여러 가지 수술을 해서 좋은 네. 치료 효과를 가두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네. 실제 수술 받은 환자분과 네. 관절경 수술에 대해서 네. 저희들이 역시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보시고 나서 말씀 나눠 주시죠. 예. 관절염이 초기가 아닌 중기로 넘어가게 되면 연골 재생 주사요법은 한계가 있게 되는데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관절경 수술입니다. 관절경 수술은 무릎에 국소 마취를 한 후 피부를 1cm 미만으로 절개해 관절경을 넣어 염증으로 파괴된 관절면을 깨끗하게 깎아내는데요. 전문의가 관절 안을 직접 보면서 진단하고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전한 수술 방법입니다. 작은 렌즈와 사물을 확대할 수 있는 기구를 삽입하면 관절 내부를 보다 자세히 관찰할 수 있게 되는데요. 특히 이 기구는 바깥으로 TV 모니터와 연결돼 수술을 하는 전문의가 문제 병변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보면서 관절 손상 정도를 파악하고 필요하면 손상된 구조물의 복원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관절경을 이용하게 되면 피부를 1cm 미만으로 작게 절개를 하기 때문에 과거 수술에 비해 흉터에 대한 부담감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처럼 관절경을 이용한 내시경 수술은 관절 스케일링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관절 속 노폐물과 통증의 원인이 되는 골극, 그리고 관절 속 염증 세척 등 관절통의 원인이 되는 것을 제거해 관절 노화를 지연시키거나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 진단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내시경이 최근 50세 전후의 환자의 치료 목적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수술하기 전에는요, 못 걸어 다니고 막 길을 걸어가다가도요, 제일로 계단 올라갈 때게 계단을 보면은 그냥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자꾸 겨우 이러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계단은 안 올라 다녀봤어도 별로 그런데 봐도 무섭지도 않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뭐 생활하는데 별로 불편하지가 않아요. 이제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나니까 이제 왼다리도 많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감이 생겨갖고 왼다리도 하면 낫겠다. 이제 그 생각을 하면은요, 자신감이 생기고 이제 걸음을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가 있겠다는 생각에 너무 그냥 마음이 좋아요. 네. 그림에서 자세히 봤습니다만은 네. 아마 관절염에
진행 단계에 따라 치료법이 상당히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초기에는 주사만으로서도 좋아질 수 있고 네. 중기 정도가 되면은 저렇게 관절경 카메라로 직접 보면서 네. 이렇게 청소를 깨끗이 해줌으로써 좋은 결과. 또 마지막 단계라면은 인공으로 만든 관절을 치환해 준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 주로 생각하실 때는 어차피 진행되면서 노화돼서 망가질 관절이라면 네. 처음부터 아예 인공 관절을 해줘 버리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흔히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내시경 관절경 수술을 시행하는 환자분들 중에서도 일부는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노인이 노화가 돼서 이 관절은 처음에는 튼튼했던 관절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오랜 시간 동안 사용을 하다 보니까 닳아지고 노화가 돼서 인공관절을 하게 되는 건데 인공관절 또한 닳아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을 조기에 하게 되면 특히나 젊은 연령에 하게 되면 활동력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좀 더 빨리 닳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공관절의 수명을 10년 내지 15년까지 보고 있는데요. 많이 사용할수록 그 기한이 짧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자기 관절을 최대한 사용을 하고 더 늦은 나이에 하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꼭 적응증이 되는 것을 전문가 선생님과 상의해서 그렇습니다. 꼭 필요할 때 수술 받는 게 중요하겠군요. 재수술을 나중에 10년 내지 15년을 하다 보면 재수술을 하게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또 인공관절 달아버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재수술을 하게 되면 처음 수술만큼 좋은 결과를 아직까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가능한 한 번의 수술로 평생을 사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다소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인공관절 수술을 최후의 방법으로 미뤄놓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네. 인공관절 수술을 네. 어떤 환자분들이 받으면 네. 가장 효과가 좋습니까? 우선 저는 이 인공관절 수술의 가장 큰 적응이 통증을 감소시키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많은 통증의 호소 때문에 일상생활이나 취미생활을 못 하시는 분들이 우선 적응이 될 수 있는데요. 엑스레이나 방사선 MRI 검사 상에서 심한 환자들도 물론 적응이 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적응증은 환자 스스로가 느끼는 생활의 불편감 또는 통증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나 취미생활을 못하는 것. 심한 경우에는 나는 이 무릎의 통증 때문에 정말 어디 놀러를 가자고 해도 나는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무서워서. 네.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수술에 적응이 되고요. 또 6개월 이상 충분히 보존적인 치료, 약물 치료나 또는 영양 주사 치료, 또 내시경 치료까지, 관절경 치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하거나 또는 재발하는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러한 인공관절 수술에 적응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실제 인공관절 수술의 경과는 어떻게 되며 또 이제 인공관절 수술 후에 못 굽힐 걸로 생각했는데 자유롭게 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실제 네. 정상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네.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네네. 인공관절 수술은 전반적으로 대개 수술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되고요. 네. 수술한 후에 2주경부터는 어느 정도 보행이 가능하고 한 달이 넘어서면 상당한 일상생활에 복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3개월 정도 돼야 완전한 생활에 복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대개 일상생활의 90% 이상에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가 있고요. 95% 이상에서 만족도를 갖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내는 수술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공관절 수술 후에 대개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릎이 얼마나 굽어지느냐를 가지고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네. 하지만 실제로 외국 문헌이나 보고를 보면 110도 이상만 무릎이 굽어지게 되면 사실은 생활에 지장이 없다라고 합니다. 요즘에 사용하는 기구들은 대개 완전히 무릎이 굽어지는 기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완전히 굽어진다 하더라도 쪼그려 앉는 굽히는 그런 활동을 피해야지 됩니다. 그래야 인공관절을 오래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인공관절 수술을 했다고 해서 관절염 운동을 게을리 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근력 강화 훈련을 꾸준히 하셔야 되고 또 비만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이러한 생활 수칙을 계속 지켜나가셔야만 됩니다. 네, 우리 정상 관절이든 인공 관절이든 네. 쪼그려 앉는 것이 가장 안 좋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 밖에 수술 후에 꼭 지켜야 될 상황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방금 이제 그 말씀을 대개 이제 드렸고요. 대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절염이 발생하기 전부터 예방이 필요하고 관절염이 발생하고 또 치료를 한 후에도 역시 생활 수칙이 중요한데요. 비만하지 않게 몸 체형 관리하시면서 정확하게 관절 주변에 근력 강화 훈련을 꾸준히 하시고 이러한 운동법은 유연성을 기르는 운동, 지구력을 강화하는 운동,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을
꼭 평시에 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다른 관절에 관절염이 발생하지 않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끝으로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많은 환자분들이 관절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보고서 자기와 같은 병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퇴행성 관절염은 너무나 많은 단계이고 각각마다 증상과 치료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행한 정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은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이러한 것을 전문가와 꼭 상담을 해야지 개별적으로 저 사람이 한 치료 방법을 가지고 나도 치료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신다면 그것은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선 내가 관절염이 있는 것인지 정확한 진단을 하시고요. 진단 속에서 나는 어느 정도의 관절염인지 그리고 어떠한 치료를 통해서 내가 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것들을 꼭 전문가와 함께 상담을 해서 결정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나이가 드시면서 여러 가지 퇴행성 질병과 함께 찾아오는 노인성 통증,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꼭 전문가 선생님과 함께 정확한 진단을 받고 올바른 치료를 받는 것이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첩경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르신들 요즘 날씨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외출 후에 손을 잘 씻는 것만으로도 다양한 예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빙판길이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호주머니에 손을 넣지 마시고 조심하게 걸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신철화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